꿀벌 때문이야. 꿀벌이요? 꿀벌의 실종이 이 모든 것의 발단이네.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47년 7월에 살아있는 꿀벌이 마지막으로 관찰됐다고 해. 그 후로 꿀벌은 자취를 감췄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4년 동안은 세상이 버텼지. 그런데 4년이 지나자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와는 급이 다른 꿀벌 효과가 나타나더군. 한 생물종의 멸종이 지금 자네가 본 결과를 초래한 거야. 노인이 맥주를 한 모금 삼킨다. 인간이 소비하는 식물의 80%가 꽃식물이네. 그리고 이 꽃식물의 80%가량의 수분을 담당하는 곤충이 바로 꿀벌이야. 그동안 꿀벌은 서서히 사라지는데 인구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던 거야. 인간이 직접 손으로 하거나 로봇을 이용한 수분이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지. 조그만 원인 하나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어. 그런 상태에서 기온까지 상승하니 곡물 생산은 더 줄어들었고 지표면의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물 부족이 심화되다 보니 관계수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져 농민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메뚜기 떼가 창궐해 농사를 망쳐버렸어. 식량은 부족한데 인구가 많아지면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건 필연적이고 불가역적이지.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들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진압됐네. 결국 식량 부족이 전쟁을 초래한 거군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도처에 정치적 긴장이 팽배해 있었는데 서아시아에서 그게 폭발한 거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정확히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충돌했지. 이건 세계를 둘로 나누는 뿌리 깊은 갈등 아닌가? 어쨌든 서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었어. 한쪽은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해 베네수엘라, 북한까지 가세한 이란 지지 세력이고 다른 쪽은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과 이스라엘, 한국 등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진영이지. 그런데 양쪽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야. 늘어나는 핵무기가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쓰일 줄 알았네. 결국 핵전쟁이 일어나고 말더군. 세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각국의 수도와 대도시가 대부분 파괴되고 나서도 중소도시와 온갖 벽지에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 세계는 지금 한창 제3차 세계대전 중일세. 2053년 12월에 말이야. 어디 전쟁뿐인가? 이 겨울에 다들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어. 식수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네. 노인이 맥주캔을 단숨에 비우고 나서야 잠시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다. 꿀벌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속해 있는 한 지식인 그룹이 인류의 자기 파멸을 막을 방법을 고심하던 중에 자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네.
이 재앙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 뭔지 알아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에어컨 앞으로 가더니 고장인 걸 확인하고는 선풍기를 튼다. 선풍기가 시끄러운 소음을 일으키며 뜨거운 공기와 그 속에 모기들을 흩어놓는다. 노인이 후줄근하고 지저분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책은 예고 영상을 올리고 한 달이 훌쩍 지나버린 책이에요.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소설 꿀벌의 예언입니다. 두 편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안에서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면을 통해 본 미래. 전 인류가 식량난으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인류 멸망의 위기에 충격을 받고 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꿀벌의 예언서를 찾아가는 이야기. 운명 공동체인 꿀벌과 인간, 그리고 꿀벌의 생태에서 엿본 새로운 길. 그 모험이 담겨있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건축가 히람과 3명의 살인자. 기원전 970년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성전 건축을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각종 세금을 올려받을 것을 요구한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성전 건립이 끝나면 특별세를 폐지한다는 조건하에 왕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오늘날의 레바논 땅에 해당하는 당시 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위치해 있던 띠로의 왕 히람 1세가 성전을 지을 목재인 삼나무를 비롯해 석공과 장인을 솔로몬 왕에게 보내주었다. 특히 그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건축가 히람을 유대 왕국에 보내 성전 건축을 지휘하게 했다.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히람은 유대부족 납달리 출신이었다. 성전 건축은 당시로서는 기하학, 건축공학, 예술 분야의 선진적인 지식을 모두 집약한 결과물이었다. 성전은 흰돌을 사용해 높이 15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지어졌다. 벽 두께는 3m에 이를 만큼 두꺼웠다. 성전 내부 바닥에는 전나무판을, 벽에는 송백나무판을 댔다. 벽에 나무판은 꽃과 호리병, 금박을 입힌 천사상으로 장식됐다. 성전 안쪽에는 인간과 신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언약궤라고 불리는 모세의 율법판 2개가 든 상자를 모셨다. 그리고 올리브나무에 금을 입힌 거대한 천사상 2이 날개를 퍼덕이며 그 상자를 지키고 있었다. 이 대규모 공사에는 어마어마한 자재와 인력이 동원됐다. 인부 1만 명이 자른 송백나무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운반되어 왔다. 돌을 자르고 옮기는 일에만 15만 명의 일꾼이 투입됐다. 현장 관리 인력만 해도 3,300명에 이르렀다. 건축가 히람은 전체 인부들을 도제, 직공, 장인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 오직 장인들만이 전체 건축 공정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무렵 장인들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직공 셋이 음모를 꾸민다. 그들은 히람에게 함정을 파 성전 건축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그를 살해한다.
친구인 히람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이 접했을 때 이미 살인자들이 시신을 유기한 뒤였다. 솔로몬은 9명의 장인에게 대장인의 시신을 찾아올 것을 명한다. 마침내 시신이 매장된 지점을 가리킬 때 표지로 썼던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발견된다. 솔로몬 왕은 친구 히람의 유해를 꺼내 다시 제대로 매장한 뒤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은 물론 살해범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을 명령한다. 9명의 장인은 이웃한 나라들을 이잡듯이 뒤진 끝에 드디어 범인들을 붙잡는다. 체포돼 재판을 받은 살인자들은 특이한 방식의 극형에 처해졌다. 형리들은 그들의 배를 갈라 그 안에 벌집을 넣었다. 고레스 대왕.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가 바빌론 제국을 침공한다. 군대를 이끈 고레스 2세는 바빌론의 수도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들까지 함락한다. 고레스 왕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의 존재와 이들의 독특한 역사에 대해 알고 나서 포로 해방령을 내린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유대인 5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바빌론 곳곳에서 돌아온 이들은 파괴된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기로 한다. 그들은 건축가 히람의 설계도를 찾아내 그대로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 부속 건물 하나가 추가된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5년에 완공된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하고 성 안에 여러 거주지를 세운다. 고레스 대왕 사망 후 왕위를 물려받은 다리우스 왕과 그의 뒤를 이은 아하스에로스 왕은 모두 선친의 정책을 계승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재정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 무렵에 유대교의 초석이 다져진다. 유대인들은 성서를 집필해 유대 민족의 이야기를 남김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식사와 관련된 엄격한 유대교 규율 몇 가지가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안식일과 각종 축제를 비롯해 위생과 관련한 규칙도 이때 정해지게 된다. 유대의 도시들은 선출된 원로들로 구성된 원로회에서 다스렸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에스겔 1화에는 아하스에로스 1세가 등장한다. 에스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아하스에로스 1세의 살해 음모를 미리 알려주어 목숨을 구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왕궁 대신에 임명됐다. 당시 아하스에로스 1세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비를 물색 중이었다. 이걸 안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인 에스델을 왕의 하렘에 넣었다. 아하스에로스는 에스델에게 첫눈에 반해 왕비로 삼았다. 하만이라는 이름의 총리 대신은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던 하만은 그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하지 않은 것에 분노해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대인을 절멸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소식을 접한 에스델은 왕의 침소로 찾아가 총리 대신이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려 하니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에스델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있던 아하스에로스 1세는 그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하만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군사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상황이었다. 그러자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무기를 주어 하만의 군사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한다.
결국 하만은 체포돼 교수형에 처해진다. 아하스 에로스 1세는 할아버지 고레스 대왕과 아버지 다리우스 대왕을 계승해 유대 민족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다. 동족들의 목숨을 구한 에스더를 기리기 위해 훗날 불임절이라는 유대교 축일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이날 변장을 하고 꿀이 들어간 과자를 먹었으며 교수대에 매달린 하만을 형상화한 커다란 인형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56년 7월 21일 그리스 영토이던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다.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와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아들을 훗날 성군으로 만들어줄 가정교사를 찾다가 당시 지혜로운 인물로 평이 자자했던 이에게 교육을 맡기기로 한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꿀벌의 생태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벌집을 관찰하면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벌집을 들여다보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 도시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역사에서 인간들의 우두머리격인 왕은 완벽한 체제를 갖춘 벌집에서 통치의 영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벌집에는 일꾼, 병사, 탐험가, 보육사 등등으로 세분된 구성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공동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분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랜 시간 벌집을 관찰하며 벌들의 행동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가 꿀벌들의 세계에서 감탄한 것은 한둘이 아니었다. 기하학적 감각, 화학물질 생산 능력, 사회적 결속력, 연대의식, 희생정신까지 꿀벌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목적 지향성 철학이 탄생했다. 자연이 하는 행위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 모든 행위에는 고유의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그는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제자 알렉산드로스 왕자에게 철학과 수학, 정치와 전략을 가르쳤다. 덕분에 알렉산드로스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령관의 면모를 보였다. 스승은 제자에게 행동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강조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살해했다는 설도 있는 걸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좌에 오른 그는 인접한 그리스 도시들의 군대와 연합군을 결성해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난다. 334년 그는 그라니코스 강에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대회전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둔다. 페르시아 영토가 그에게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알렉산드로 왕은 전투 때마다 수적 열세를 전략으로 만회한 뛰어난 지략가였다. 그의 군대에는 호플리 테스라는 용맹한 보병들이 있었다. 이들은 달려오는 적군의 말들에 긴 창을 던져 순식간에 전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그는 외교술 또한 남달랐다. 패퇴시킨 적군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 자신의 신하로 삼았다. 그가 다리우스 왕의 딸과 약혼을 맺은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다. 알렉산드로스 왕은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진격했고 남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이스라엘까지 공략해
이집트 땅에 입성하고 나서 스스로를 파라오라 칭하기도 했다. 위대한 건설자이기도 했던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20개 넘게 생겨나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323년 6월 11일 아라비아 반도 침공을 준비하던 중 바빌론에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2이었다.